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들으시게 될 이야기는 완전한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 병원, 기관과는 일체 관계가 없으며 교육적 목적으로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중형병원 3층 소화기내과 진료실에서 만 68세인 박철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철수는 괜찮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검사 결과 듣는 건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냐고 생각했고 아내는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재훈이라는 40대 중반의 의사였고 클릭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화면을 확대했다가 축소하면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췌장암 사기입니다. 간으로 전이됐고 복막 전이도 의심됩니다. 수술은 불가능하며 항암 치료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여명은 3개월입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했지만 철수에게는 빠르게 들렸고 시간이 왜곡되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 3개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끄덕였는지 모르겠지만 입이 말랐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하면서 CT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회색 화면에 흰 점이 보였고 저게 암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회색 덩어리였습니다. 항암 치료 옵션이 있다고 했지만 부작용이 심하며 생존 기간을 한두 달 연장할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도 있다고 하면서 통증 관리를 받으며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끄덕였고 계속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30분간의 진료가 끝나자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진통제였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험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손에는 처방전 한 장뿐이었습니다. 복도가 너무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사람들이 지나갔으며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모습이 보였고 누군가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멀쩡했지만 철수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고 무릎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4월의 햇살이 눈부셨고 벚꽃이 지고 있었으며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 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는데 병원에는 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 2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20분 전까지 철수는 평범한 노인이었는데 이제는 시한부 환자가 된 것입니다. 3개월. 여름을 못 보고 가을도 못 보며 다시 오는 봄도 못 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손주 지훈이의 돌잔치가 6월이었는데 못 본다는 생각이 들었고 큰아들 민호의 승진 발표가 5월이었는데 축하 못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아내와 약속한 제주도 여행을 가을로 미뤘는데 못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자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2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괜찮으냐고 물었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4시가 넘어서야 병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고 서서 가면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웃고 있었으며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고 연인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내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수에게는 90일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지 못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문을 열자 아내가 달려나오면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철수는 아내를 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예뻤고 이 사람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품에 안겨 울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이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아내도 알았습니다.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고 째깍째깍 한 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68년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짧았습니다. 더 많이 살고 싶었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었으며 더 많이 웃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사흘 동안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 없었고 입에 넣으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해야 했지만 전화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다가 끊었고 다시 누르다가 끊으면서 10번을 반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마침내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할 얘기가 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주말에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에 자식 셋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호, 작은아들 준호, 막내딸 수진이 손주들과 함께 왔는데 평소 같으면 시끄러웠을 텐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갈비찜, 잡채, 전이 있었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었다.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왔다. 췌장암이라고, 사기라고, 3개월이라고. 수진이 제일 먼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고 민호는 고개를 숙이면서 어깨가 떨렸으며 준호는 주먹을 쥐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면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봐요. 큰 병원, 대학병원,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면서 확실하다고 의사가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항암 치료는요? 수술은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수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전이가 되었고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식었고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면서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주식 계좌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집은 어머니 명의로 남겨두고 통장은 셋이서 나눠 가지며 보험금은 장례 비용 쓰고 남는 건 나눠 가지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산 얘기가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하지. 철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안다. 하지만 정리를 해야 하고 나중에 싸우지 말라. 수진이 일어나서 나가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고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조금 아프다. 괜찮아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건 밤 11시였습니다. 민호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 준호는 자주 올 거라고 했으며, 수지는 말하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주부터 철수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명의를 바꿨고 공증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장례 지도사를 만나서 어떤 관을 쓸 것인지 어디에 묻힐 것인지 상담했습니다. 자기 장례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비현실적이었고 영화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20년을 쓴 낡은 수첩으로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고 친구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이름 옆에 작은 십자가 표시가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박영수, 50년 지기에게 만나자고 했더니 영수는 좋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괜찮다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 김동철, 같이 야근하며 라면 끓여 먹던 사이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했더니 동철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철수는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대 전후 이상훈, 같은 중대였던 친구에게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상훈은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동네 선술집에서 셋이서 만나 소주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옛날 얘기를 하면서 군대 때, 직장 다닐 때, 결혼할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주가 2병쯤 비었을 때 철수가 말했습니다. 시한부야. 3개월 남았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철이 물었습니다. 농담이지? 철수는 고개를 저으면서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상훈이 울었습니다. 50대 중반 남자가 식당에서 소리내어 울었고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많이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말을 했으니까, 작별 인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철수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로 아내와 제주도 여행, 손주들과 놀이동산, 고향 마을 방문,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아내와 비행기를 탔습니다. 몇 년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제주도 바다는 여전히 파랬고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면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주들과 놀이동산에 가서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지훈이가 웃으면서 할아버지 재밌다고 했고, 철수는 웃으며 할아버지도 재밌다고 대답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향에 갔습니다. 버스로 3시간 걸려 50년 만에 찾은 마을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초가집은 없어지고 양옥집이 들어섰으며 개울은 복개됐지만 초등학교는 그대로였고 운동장도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살려고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고 하고 싶었던 것을 했으며 가고 싶었던 곳에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더 상쾌했고 밥이 더 맛있었으며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죽음을 알고 나서야 사는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90일이 지나고 91일이 지나고 92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93일째 아침에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숨을 쉬었는데 숨이 쉬어졌으며 몸을 움직였는데 움직여졌습니다. 어라?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만져봤는데 멀쩡했고, 아니 오히려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안색이 좋았고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의사는 남은 시간 3개월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철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었는데 말기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례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안이 더 좋아졌고 밥맛이 돌아왔으며 산책을 해도 숨이 차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도 변함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고 췌장암 사기의 전이라고 했는데 왜 멀쩡한 걸까요? 철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담당 의사와 상담 예약을 하고 싶다고, 김재훈 선생님과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재훈 선생님은 작년에 퇴사하셨어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작년에 퇴사했다고요? 자신이 진단받은 게 4개월 전인데 그럼 진단받고 얼마 안 돼서 퇴사한 건가 왜? 다음 날 철수는 병원을 찾아가서 새로운 의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의사로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컴퓨터로 차트를 확인하면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차트에는 췌장암 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4개월 전 진단이고요. 그런데 환자분이 지금 멀쩡하시네요. 재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다시 병원을 찾아 CT,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등 모든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입니다. 췌장에 아무 이상이 없고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진이었거나 기적적으로 완치되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철수는 물었습니다. 오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췌장암 사기를 오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이니 오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담당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김재훈 선생님. 의사는 고개를 저으면서 규정상 전 직원의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병원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진.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매일 죽음을 생각했으며 가족들이 울었고 장례식을 준비했으며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진이라고? 기쁘기보다 화가 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진이래. 나 안 죽는데. 아내가 울면서 안기면서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웃을 수 없었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김재훈 의사는 왜 갑자기 퇴사했을까? 진단하고 얼마 안 돼서 퇴사했는데 왜일까? 혹시 실수를 알았을까? 그래서 도망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뒤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해인대학병원 다니세요?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할아버지로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낯익어서요. 저도 그 병원에 다녔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담당 의사가 김재훈이었나요? 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시한부 진단 받으셨나요? 철수는 입을 벌리면서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2년 전에 폐암 말기 6개월 시한부 김재훈 의사한테요. 하지만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해요. 커피 한잔 하시죠. 근처 카페로 가서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을 이강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72세였고 2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해인대학병원 김재훈 의사에게 받았고 6개월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이었어요. 매일 죽음을 생각했고 가족들이 울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결과는 정상이었고 암이 없었어요. 강민은 2년 동안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5명 더 있다고. 모두 해인대학병원이고 모두 김재훈 의사였으며 모두 시한부였지만 모두 멀쩡하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5명이나요? 강민이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일부러 거짓 진단을 내린 거예요. 왜요? 강민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돈이에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비싼 검사, 비싼 항암제를 쓰게 되고, 그리고 보험금이 나오죠. 병원과 보험 회사가 짜고 치는 거예요. 강민이 철수의 손을 잡으면서 함께 하자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무서웠고 가족이 걱정됐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이 전화를 걸어 찾았다고. 김재훈 의사를 찾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강남구에 있는 개인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즉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후 4시로 환자가 적은 시간이었고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김재훈 의사가 나오면서 환자를 배웅하고 있었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3개월이라고 했다. 환자가 나가자 철수가 벌떡 일어나서 진료실로 걸어갔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김재훈이 고개를 들면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철수입니다. 작년에 해인대학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김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다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췌장암 사기, 3개월, 시한부라고 하셨잖아요. 김재훈이 차트를 보는 척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려는 순간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는 3개월 동안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울었고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왜 진정해야 합니까? 김재훈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고. 곤란하다고요? 제가 곤란했습니다. 3개월 동안. 철수가 김재훈의 책상을 쾅 쳤습니다. 선생님은 의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김재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짓 진단이라니요. 오진일 수 있습니다. 의료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오진이라고요?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진단받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5명 모두 시한부라고 들었는데 멀쩡합니다. 김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다행인 일 아닙니까? 살아계시잖아요. 다행?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3개월이 뭡니까? 제 가족들이 흘린 눈물은 뭡니까? 간호사가 철수의 팔을 잡으면서 나가달라고.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좋습니다. 부르세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김재훈이 전화기를 들면서 진짜로 경찰을 부르려는 듯했습니다. 철수는 그를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양심이 없으십니까? 의사로서의 양심이? 김재훈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진료실을 나오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고 법 지키며 살았으며 세금 내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1시간을 차 안에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만났다고. 하지만 소용없었다고. 오히려 경찰을 부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요.
다음 날 철수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로 가서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거짓 진단, 5명의 피해자, 사라진 의사에 대해 이야기하자 경찰관이 조서를 받으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경찰관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철수는 경찰서에 가서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으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사했는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5명이나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증거가 안 됩니다. 오진일 수 있고 의사가 일부러 거짓 진단을 내렸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사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조심하라고, 병원은 돈이 많다고,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30분 무료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차트를 보더니 어렵다고, 오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착수금 500만 원이 들고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건 위자료 몇백만 원입니다. 시간은 23년 걸리고 승소 가능성은 50% 미만입니다.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막막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강민의 집에서 철수 포함 6명이 모였는데 72세 이강민은 폐암 말기였고 68세 박철수는 췌장암 사기였으며 70세 정순자는 간암 말기, 66세 최영호는 위암 사기, 69세 김미경은 대장암 말기, 74세 박동수는 담낭암 말기,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우리끼리. 철수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환자로 위장해서 병원에 들어가겠습니다. 2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샀는데 펜 모양으로 15만 원이었습니다. 해인대학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이번엔 다른 증상으로 신입 의사가 진찰하면서 CT를 찍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가면서 셔츠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에 음영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보험은 드셨나요? 진단도 확정하기 전에 보험을 물어보는 것을. 녹음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로 차갑고 낮은 톤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시더니 재미있으세요? 철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조용히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요. 그게 무슨... 철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요? 조용히 살라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자 강민이 한숨을 쉬면서 자신도 받았다고, 다른 분들도 모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강민이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야 해요. 여기서 멈추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히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종이가 붙어 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하다가 장난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았습니다. 당신 위험한 일 하고 있는 거 맞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그만두라고, 제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안으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왜 당신이 해야 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나면서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조용히 살라고, 가족 생각하라고 위협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계속됐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6명 모두 협박을 받았습니다. 최영호가 말했습니다. 그만둘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미경이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딸이 걱정하면서 그만두라고 해요. 박동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멈출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할 겁니다. 혼자서라도요. 하지만 여러분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계속하겠습니다. 정순자가 고개를 들면서 나도 한다고 말했고, 한 명씩 손을 들면서 결국 6명 모두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녹음 파일 하나로 의사가 보험을 물어본 것뿐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상담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변호사로 의료 소송 전문가였습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보험을 물어본 게 범죄는 아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돈이 오간 증거, 병원과 보험사의 계약서, 내부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사건은 개인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병원이고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요.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고 착수금, 성공보수, 각종 비용으로 수천만 원은 들 거예요. 승소 가능성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30% 미만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막막했습니다. 강민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모임에서 강민이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손주가 위험할 수 있어요. 모두가 이해했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도 고민했습니다. 정말 계속해야 하나? 가족이 위험한데 계속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손주 지훈이를 봤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고, 내 욕심 때문에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TV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또 다른 의료 사기 사건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 사기에 수십억 원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고, 화면에 피해자 노인이 나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마음을 다잡고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어느 날 정순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사 동료에게서 온 전화로 만나자고 줄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 동료는 두꺼운 봉투를 건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열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인쇄된 문서가 몇 장 있었고, 제목이 보였습니다. 제유병원 특별 프로그램.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문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해인대학병원과 보험사의 비공식 협약, 암 진단 시 우선 승인 프로세스, 가진단 건당 병원 수수료 500만 원, 보험 청구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 1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즉시 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가 떨리면서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6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가 문서를 보여주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철수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김미경이 말했습니다. 제 조카딸이 기자예요.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탐사 보도팀이거든요. 강민이 물었습니다. 연락해 볼 수 있나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를 만났습니다. 김민지라는 35세 여성 기자로 탐사기획부에서 일했고 조용한 카페 지하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가짜 시한부 진단, 그 후의 지옥 같은 시간, 살아남은 이후의 혼란, 의사와의 대면, 경찰의 외면,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 기자는 꼼꼼히 메모하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 내부 문서, 진단서와 재검사 결과를 보여주자 김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큰 사건이에요. 반드시 보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병원 측과 보험사 측 입장도 들어야 하며 추가 취재도 필요합니다. 강민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김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석 달입니다. 석 달이라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김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병원 측에서 방해할 거고 어르신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협박받고 있습니다. 김 기자의 표정이 굳으면서 경찰에 신고했냐고 물었고 강민은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방송국에서도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그리고 방송 나가면 경찰도 움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6명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석 달 동안 김민지 기자는 철저히 취재했습니다. 병원을 몰래 촬영했고 김재훈 전 의사를 추적했으며 보험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지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전직 간호사를 찾아내서 익명 조건으로 인터뷰했고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증언을 받았으며 보험사 내부자도 찾아서 역시 익명으로
해인대학병원 거는 승인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말하는 것을 녹취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도 인터뷰했습니다. 종양학 교수가 이 정도 규모의 오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 일주일 전 6명 모두에게 협박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방송을 막아라. 안 그러면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투표를 했고 6명 전원이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 6명은 강민의 집에 모여 함께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방송국 스페셜로 가짜 시한부. 그들은 왜 노인을 속였나라는 제목이 나왔고 화면에 해인대학병원이 나왔습니다. 실명 보도였습니다. 나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이 병원에서 최소 6명의 노인 환자가 가짜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월 시한부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면에 내부 문서가 나왔습니다. 제휴병원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제목과 수수료 금액이 보였습니다. 나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병원과 보험사의 유착, 가진단 한 건당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전직 간호사 증언, 보험사 내부자 증언이 이어지면서 40분간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김민지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 범죄이며 노인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6명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가 강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해인대학병원 가짜 시한부였습니다. 뉴스가 쏟아졌고 신문 일면에 실렸으며 TV 뉴스톱으로 다뤄졌습니다. 댓글이 폭주했는데 분노, 충격, 공감의 목소리가 넘쳤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전격 수사로 해인대학병원 압수수색과 보험사 본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일주일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해인대학병원 병원장 박정훈, 전 의사 김재훈, 보험사 부사장 최승우, 브로커 2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방송을 보고 추가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제보했고 최종 피해자 수는 10명이었습니다. 5년간 10명에게 행해진 범죄였고 부당 이득 총액은 8억 원이었습니다. 2024년 2월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철수를 비롯한 6명도 방청석에 앉았고 피고인들이 수갑을 차고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0명의 노인 환자에게 허위 암 진단을 내렸고 총 부당 이득은 8억 원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오진일 뿐이고 악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내부 문서, 수수료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이
모두 제출됐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철수가 증인으로 나서서 선서를 했고 검사가 물었습니다. 진단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철수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씩 증언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로 충격, 절망, 배신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은 8개월간 이어졌습니다. 2024년 10월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지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정훈, 병원장, 징역 7년, 벌금 3억 원. 피고인 김재훈, 의사, 징역 5년, 의사 면허 취소. 피고인 최승우, 보험사 부사장, 징역 4년, 벌금 2억 원. 중형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조용한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피해자들은 서로를 보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강민이 앞으로 나서서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싸운 이유는 복수가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판결 소식이 나왔는데 해인대학병원 가짜 시한부 사건 중형 선고라는 자막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법 개정 논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철수는 작은 노인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중은 30명 정도로 모두 6,070대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주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3년 전 큰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 실수들 때문에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철수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혼자 병원에 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진단을 들을 때는 반드시 가족을 동반해야 하는데 배우자든 자녀든 누구라도 좋으니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정신이 없어서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질문할 생각도 나지 않지만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질문하고 메모하며 나중에 함께 상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질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단을 받을 때는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고 하면서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어떤 검사로 진단했습니까? CT만 찍었습니까? 조직 검사는 했습니까? 그 결과를 직접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안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고 그냥 의사 말을 믿었는데 그게 두 번째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서류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진단서 원본과 사본,
모든 검사 결과지, CT나 MRI 같은 영상 자료를 담은 CD, 치료 계획서, 그리고 세컨드 오피니언 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환자의 권리이고 요청하면 병원은 줘야 합니다. 저는 처방전 한 장만 받았는데 그게 세 번째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녹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료 상담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하면서 물론 의사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예의이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을 해두면 집에 가서 다시 들을 수 있고 놓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도 들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녹음하지 않았고 그게 네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암처럼 중대한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시한부 같은 진단을 받으면 최소 2군데, 가능하면 3군데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진단만 믿었고 다른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그게 다섯 번째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서두른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면 최소 일주일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고 가족들과 상의하며 여러 선택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진단받은 지 나흘 만에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둘렀고 그게 여섯 번째 실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격받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후에는 바로 운전하면 안 되고 정신이 없어서 사고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안전하게 집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병원에서 서류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하면 의료법에 환자의 기록, 열람권이 있습니다. 거부하시면 보건소에 민원을 넣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대부분 그러면 줍니다.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녹음을 거부하면요? 그럴 때는 녹음은 포기하고 대신 가족이 옆에서 메모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철수가 답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세컨드 오피니언은 어떻게 받나요? 의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세컨드 오피니언이 일반화되어 있고 담당 의사에게 선생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의 확신을 위해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뢰서를 써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이해하고 오히려 중한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며칠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 다른 병원도 가보겠다고 말했고 한 할아버지가 오늘 들은 것 다 메모했다고 하면서 자식들에게도 알려주겠다고 했으며 한 중년 여성이 어머니가 곧 큰 수술을 받는데 오늘 들은
대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꼭 그렇게 하시라고, 환자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철수는 73세가 됐습니다. 건강했고 강연도 하고 상담도 하며 때로는 병원 교육 프로그램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생들에게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환자의 시각에서 본 의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68세에 받은 가짜 시한부 선고는 저주였지만 동시에 축복이었고 그 거짓말 덕분에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환자의 권리를 배웠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용기를 얻었으며 그 거짓말 덕분에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픽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진실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단을 받으셨다면 담당 의사를 신뢰하시고 의문이 있을 경우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셋째, 중요한 진단을 받을 때는 가족과 함께 가시고 질문하시며 모든 서류를 받으시고 녹음하시며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으십시오. 넷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 싸우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